출발 진수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11시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무료 문자 013-3366-0110 또는 전화 02-315-1610번으로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준비된 내용들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짚고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함께 짭니다.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상반기 주식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정치 테마주의 흐름과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유로 안정화 기구 출범과 향후 유로존 정책 공조에 대해서 전망합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런 흐름을 공개합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가 상승을 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분석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지표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요. 하나는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고, 두 번째는 이제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데요.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몇 년 동안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사실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PPI하고 CPI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동성은 많이 풀렸지만 경기는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 부양책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동안 그 중국이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 굉장히 좋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부양책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이라 그러면 경기가 둔화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낮아져야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돈을 풀어도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제한될 거라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적어도 3% 미만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를 할 때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들이 금리 인하를 한 달 동안에 2번을 하고 지준율을 3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낮아졌다라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둔화되고 있고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원자바오 총리도 이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가 왔다라는 것은 중국이 대규모 경제 부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보신다 그러면 그동안 금리 인하 2번과 지금 인하의 주가나 시장이 영향을 못 받았다면 결국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2조 위안 정도가 시장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경기부양책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국내도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요, 이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그 지난번에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죠. 그때 정상회담에서 ESM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ESM을 가지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해주고 자본 확충을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재무장관 회의를 열기 전에 벌써 핀란드하고 네덜란드가 계속해서 ESM을 통해서 국채 매입이라든가 자본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죠. 근데 오늘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역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도와주는 그 정책에 대해서 ESM을 통해 도와주는 정책에 대해서 네덜란드하고 핀란드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네덜란드와 핀란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분율은 ESM의 한 5.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죠. 일단 그들의 주장이 시장에 또 유로존 어떤 뭐 재무장관 정상회담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핀란드하고
네덜란드의 요구 조건 때문에 결과 도출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감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ESM에 대해서 독일이 찬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에서 헌법이 왜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밤에 발표가 나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지켜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저께 ECB 유럽은행 그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어저께 참 재미난 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기도 한데 이번에 유로존의 지표가 더 나빠진다면 자기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통화정책회의 때 금리 인하하면서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LTRO라든가 그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를 직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놓고 이제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서 하는 것이 참 아쉽지만 어쨌든 재무장관 회의 때 마리오 드라기도 어떤 얘기를 했던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도출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도 오늘 밤 독일의 결과를 보고 아마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재무장관 회의가 있지만 오늘 밤의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사항이 나올 거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합의사항이 나와봐야 사실은 ESM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명시하거나 은행 통합 감독기구 이 정도 만드는 것 정도가 대부분일 거다. 그 이상은 아마 나오기 힘들 거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날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늘 상대적으로는 좀 튼튼합니다. 오늘 장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이어지는지 어저께 선물을 장중한테 3,000개까지 매수했다가 막판에 한 1,600개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지금은 한 1,100개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0개 정도는 항상 마지막에 뒤집을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막판에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지에 오늘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1,842포인트가 기준선 값에 있습니다. 일봉상. 기준선 값이라는 것은 중기의 매수 매도의 균형점을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1842포인트 이상에서 종가를 마감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중국이 지금 그 10시 반에 개장을 하죠. 먼자바오 총리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 중국이 올라가게 되면 오늘 중국 관련주들 지금 현재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보시면 포스코라든가 화학주들 오늘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화학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장 열리기 전에 미리 빼가지고 물량을 받아서 오후장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늘장은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또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지표가 나빴을 경우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또 8월 초순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모두 작용한다면 시장은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성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오늘도 외국인 기관 양매도로 시장에서 일단 파는 모습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수급은 개인이 4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이 220억 정도 팔고 있으며 기관이 270억 파는 가운데 외국인이 금일도 삼성전자를 300억 넘게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2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금일 특징적인 거는 통신업종을 외국인과 기관이 80억, 52억씩 각각 순매수하면서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배당주의 상당히 역할을 하는 통신업종을 사면서 LG U+, SK텔레콤, KT 등이 좀 강세 모습을 이어나가면서 통신업종이 1.5%대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관이 막판에 조금 소폭 매수로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20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9억 팔고 있으며 개인은 거의 간망세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코스닥 업종은 반 업종이 일단 오르고 있고 반 업종이 떨어지고 있다. 뭐 거의 등락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오늘 주체별로 속내를 표현하시자면요.
네, 일단 외국인이요. 이번 7월달 옵션 만기일은 상당히 승수제가 시행된 이후에 다섯 배로 올라갔죠. 레버리지가. 이 증거금이 올라간 건데, 결국에 만기를 3일 앞두고, 제대로 한번 해먹겠다. 이렇게 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사실 선물 시장에서 쇼커버를 장중에 이제 4천억 가까이 사면서, 저도 이제 쇼커버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지수가 좀 내려가면서 한매수를 하는구나. 그래서 하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종가상으로 선물이 2천 계약 정도만 이제 순매수가 됐죠. 그렇게 되면 누적적으로 어제 종가까지 집계를 해봤을 때 롤오버된 물량 2만 개를 포함해서 3만 5천 개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시 1,000개 이상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방향성이 역시 어제보다 지금 지수가 조금 올랐는데 매도를 한다? 좀 신규 매도는 일단 계속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포지션을 하방 쪽에 세팅을 안 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 옵션은 어떤 매수라기보다는 관점보다 매도라는 관점. 이번에 승수제가 시행되면서 증거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매도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액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가두리장 1800, 1900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는 프리미엄만 빼먹는 옵션 매도 전략으로 완벽하게 좀 승부 작업을 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고래 싸움에도 우리는 현물을 사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상방을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하방, 개인은 뭐 이도저도 아닌 솔직히 샀다 팔았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이 또 최근에 또 하락 장세에서 계속 현물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번에 1800 초반에 삼각 수렴형 패턴인 1800 초반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다시 또 1900까지 초반까지 반등을 줄지 그게 미지수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직전 저점에서 반등을 하면 개인이 현물을 산 게 뭐 못할 이유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겠는데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옵션 만기 전후로 해가지고 좀 변동성이 크게 일단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 같은 경우 이번 옵션 만기 손 놓고 외국인한테 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물 쪽의 누적 포지션, 기관 쪽은 순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일단 옵션 쪽도 지금 풋 쪽보다는 콜 쪽, 상방 쪽으로 많이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앞으로 다가오는 7월 옵션 만기의 목요일이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걸 앞두고 계속 좀 힘겨루기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다. 시장은 재미없는 가운데 파생상품 시장만 계속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신다면요? 네, 일단은 밤사이 소식 잠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9일에서 10일 이틀간 양일간 열리죠. 밤사이 있었는데 좀 전에 소식이 전해 왔는데, 융커 의장이 스페인에 대한 기존 ESM을 통해서 1,000억 유로를 원래 은행 자본을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도와주기로 했었죠. 근데 300억 유로 정도만 일단 7월 말까지 집행이 될 것이다. 이 소식이 나왔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어쨌든 유로존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지난번 얘기랑은 좀 다릅니다. 1,000억 유로 ESM 통해서 쉽게 지원해 줄 것처럼 얘기가 나왔지만, 왜 또 300억 유로를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700억 유로는 또 무슨 놀이를 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좀 내용 계속 트래킹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재정 긴축 목표 GDP 대비 3% 달성 시한이 원래 2013년까지였는데요. 2014년까지 1년 연장 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진 게 아니고 논의를 한 겁니다. 9일날 오늘 새벽에 논의를 한 거고요. 오늘 이제 10일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통과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그리스가 또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스가 지금 재정긴축 합의에 대해서 재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아직 결론이 안 나는데 왜 스페인만 자꾸 특혜를 주느냐, 유로존에서 스페인만 잘났냐,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지금 ESM에 대한 유럽 재정 안정기금의 국채 매입 반대를 계속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그리스랑 좀 맞물리는 것도 있고요. 계속 어쨌든 불협화음이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상황. 솔직히 별로 좋은 건 없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9일, 10일 이틀간 하면서도 어제 또 밤사이에 또 내용이 된 게 20일 날 특별 회의를 하겠다. 유로존 재무장관 이번 달 20일 날 특별 재무장관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상회의 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틀간 오늘 어제 얘기하면서 끝낼 것도 아니고 20일 날 특별 회의를 또 해동하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비행기 마일리지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한 번에 할 것이지 맨날 나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욕먹어도 뭐 싸다. 우리나라 뭐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이 맨날 립 서비스만 날리고 결국엔 결과에 가서는 우리는 한 거 없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게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럽 일단 시장 유로 재무장관이고 유럽 정책론자들은 상당히 더디다.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스페인 국채금리가 네덜란드랑 그 핀란드의 어쨌든 ESM 반대에 이제 다시 국채금리가 7%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7.06%를 어제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결국 방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5월 달에 소비자 신용이 171억 달러를 증가가 했는데 예상치가 85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가 계속 는다고 요새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까지 소비가 확대된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하고 알코아가 기업 실적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알루미늄 업체에다가 아무래도 소재 업체인데 예상을 워낙 낮게 깔아놔서 예상보다는 어쨌든 1센트 정도 올린 실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컨셉입니다. 알루미늄의 수요가 앞으로 7%대 이상을 증가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알코아의 어쨌든 주가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들이 밤사이 전달이 됐었는데 그럼 오늘 투자 전략을 그럼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어떻게 내세워야 되느냐. 어제 사실 선물 아까 말씀드린 선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000 계약이 쇼커버가 됐습니다. 분명히 미결제가 없었던 거 봐서는 막판이 준 걸로 봐서는 쇼커버가 맞고요. 그러면 어제 종가상으로 야간 선물까지 쳤었을 때 외국인의 노르버 물량 유혈까지 치면은 지금 한 35,000 계약이 남았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4조 정도 좀 안 되는 이제 금액인데요. 4조 뭐 큰 금액이죠. 사실 외국인의 지금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 이제 자금 유출은 안 됐습니다. 현물을 매도하고요. 자금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순매수 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순매수 여력이 한 3조 정도 되고 있고요. 선물을 해지로 4조를 걸어놨다? 그러기엔 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다시 한 1,200개, 300개 정도 지금 던지고 있죠. 1,300개 던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종가상으로 만약에 매도 포지션이 확대되면 어제 쇼커버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면 오늘 선물 지수가 어제 대비 반포 0.5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다시 매도를 진다? 결국엔 하방에 대한 세팅 작업을 결국 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밤사이에 알코아의 실적을 보거나 어떤 미국의 소비자 신용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경제지표 그리고 어제 원저바우의 총리의 발언 중국의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화가 좀 되는 모습이지만 제가 보기에 중국의 GDP가 발표된다면 이번에 7.5%를 예상했는데 중국 GDP가 상당히 낮아질 거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GDP가 7% 만에 이하로 나오면 그 충격이 중국 시장에 더 가해질 걸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 어제 중국 주식 거의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2.3% 빠지면서 52포인트 빠지면서 2200선까지 다시 재차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엔 이게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미국 경제는 좋다고 계속 말을 하지만 미국 지표들은 사실 컨센서스를 워낙 낮게 깔아놓고 또 어떤 때는 높게 깔아놓고 믿을 수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조작하기 나름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일단은 결국엔 결론적으로 압축을 드리자면 외국인의 포지션은 여전히 하방축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계속 때린다는 거는 지수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고요. 오늘 현대차도 또 약세죠. 현대차도 최근에 외국인이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많이 팔진 않는데 삼성전자처럼 어쨌든 전차군단을 버린다는 거, 사지 않는다는 게 지수의 상승을 제한시킬 수 있는 영향이 될 거고요. 결국엔 이로 인해서 매매는 상당히 개별 종목도 상당히 힘들고요. 어제 건설주들 며칠간 올렸던 거 한 번에 뺐습니다. 물론 중견건설사의 뭐 워크아웃 이런 소식이 결국 7월 말에 발표될 것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있었는데 어떤 업종이든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정유주 오늘 반등은 하지만 2분기 손익이 아마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급감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유주도 3분기는 실적이 그런 좋아지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보시면 어떤 삼성그룹주에서 삼성테크윈이라든지 전기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라온 거는 바닥권이다.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 결국 바닥의 논리에서 찾는 수급, 기간 수급이 땡긴 거였고요. 실적이 좋았던 것들은 오히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3분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겠냐 내리겠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못하다는 게 실물 경제가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워낙 어려워졌기 때문에 종목을 셀렉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대형주에서는 코스닥을 그런 대안으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게임주도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게임주도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느냐?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간이 많이 털지 않는 이상. 근데 너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상당히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투자하기 힘든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 참여를 하시고 싶다면은 결국 지수 상방과 하방을 계속 노릴 수 있는 짧은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아무래도 2배의 승수가 있는 레버리지 정도 그 정도의 ETF 위주의 단기 매매 아주 짧은 매매가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높게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당히 짧게 잡아야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만약 일주일에 5% 수익을 낸다고 하시면 정말 잘하시는 투자고요. 그렇게 내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게 내려다가 물리는 경우가 더 허다하기 때문에 솔직히 현금 비중 50% 이상 계속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언제 주식을 베팅하느냐? 그거는 앞으로 나오는 거 봐서 추후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2분기 실적 호조 종목의 분할 매수를, 박소영 대리는 옵션 만기 대비해서 소극적인 매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용훈 연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관망하고 인내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영 대표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 축소 시에 분할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5인의 관심 업종은요. 박성일 연구는 자동차 업종 지수 하락 시에 분할 매수를, 박소영 대리 경기 방어주 포트폴리오 편입, 신용훈 연구는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 전략을, 최희용 대리는 건설 업종 추가 하락 시에 저가 매수를, 김도영 대표는 금융 패션주의 짧은 안타 전략이 유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동부증권 박소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 정리를 부탁드리죠. 네, 지금 장 초반에는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에 상승 추가를 하였는데요. 저는 스페인 국채금리가 7%를 넘어서는 등의 유로존 위기가 좀 다시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하였고 현재 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중인데 그중에서도 통신, 섬유유복 등이 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징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와 매수로 희비가 갈린 종목인데 외국의 매도에 따른 NHN이 좀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 외국인 매수 주문이 좀 활발한 KT가 2%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소극적 매매를, 또 경기 방어주의 포트폴리오 편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자막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옵션 만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고려해 보실 사항을 좀 짚어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국채금리가 7%대를 넘어섰고 범유럽 금융감독 설립에 대해서 지금 주변국들의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우위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영향 또한 제한적일 거라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최근 안도렐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완전한 상승 전환을 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역시 지금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투심이 위축되고 있고 또 안전자산 선호로 따른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증가되고 있으면서 소국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에 따라 적극적인 매수의 자세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여도 우선 내 자산을 지키고 글로벌 시황을 좀 두고 보시는 것도 한 방안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변동성을 좀 수반하는 방향성 탐색 구간에서는 대형주 저가 분할 매수와 함께 포트의 일부는 경기 방어주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역시도 대폭 경기 방어주의 하나인데요. KPNG입니다. 우선 홍삼이 1분기에 있어서 좀 부진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담배에 대한 경쟁사들의 신제품 출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하락 추세를 거듭해온 그 동사의 내수 담배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를 대비하여 0.9% 상승한 63.2% 정도로 이제 1년 동안 계속 지속 상승을 해오고 있고, 담배 수출이 호재를 좀 보이면서 홍삼 실적의 부진을 상쇄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려되고 있을 때 이제 홍삼은 하반기에는 해외 수출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상화되고 해외 부분에서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추석에 대한 효과와 전년 4분기 실적 악화로 인한 기저 효과로 실적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매수가 밴드는 제가 좀 크게 잡아드렸는데요. 82,000원을 넘으면 이제 전고점까지의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1선 부근인 78,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KTNG에 대해서 추천 말씀까지 박소영 대리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를 살펴보죠.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 바른손 등 문재인 테마라 불리는 종목들이 올 들어 가장 거래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들 제약의 주식 회전율은 6개월간 주당 약 42차례나 주인이 바뀌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최후의 방화벽인 유로 안정화 기구가 출범 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로존 내에서 국가별 비준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자금 사용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면서 위기 해결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에서 문재인 테마주가 가장 빈번하게 거래가 됐다고 하죠. 곧 단타 매매가 극성을 부렸다는 건데 주식 회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 문재인 테마주로 불리는 그 우리들 제약하고 바른손이 이제 뭐 다른 대선 테마주들과 달리 유독 그 회전율이 높았는데요. 그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상반기에 42차례, 바른손은 37차례 거래됐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 주인이 바뀐 셈입니다. 그 이렇게 큰 매매 회전율을 가지고서 이제 주가 등락률도 크게 나타났는데요.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 263% 그리고 바른손도 130% 정도 등락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유가 시장에서는 그 우리들 생명과학이 이제 380%로 두 번째로 높은 그 회전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 주식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종목들의 매매자들이 이제 그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초단기적인 유행이지 진정한 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엄청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차익 거래를 위해서 매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주식 거래를 하면서 그 종목이 이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은 위아래로 마구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매수하기 전에는 상당히 좋은 그 수익을 내기 위한 찬스처럼 보이지만 결국 매수하고 난 후에는 그 아무 기준도 없이 그 멀미나도록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손실로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큰 변동성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도 모두 그 큰 손실로 연결되는 건데요. 그 이제 12일 목요일하고 13일 JP 모건하고 웰스파고에서도 미국에서도 금융기관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 실적 예상이 크게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 하향되는 이유가 이제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진 종목들은 그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유로 안정화 기구 ESM이 출범 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별 비준 과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언제쯤 확실해질까요? 네, 그 지난번 이제 유로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좋은 말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그 유로존 지금은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이제 진행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크게 그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그 ECB가 금리를 인하하고 영국 영란은행이 채권을 매입하고 또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한 것을 시장에서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조치들로만 여겨지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인데요. 그래서 이런 중앙은행들이 계속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나간다면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부정적이었던 경제 지표들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로존 안정은 ESM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 ESM은 원래 7월 1일 출범하기로 됐는데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분수령은 이제 오늘 밤에 있을 그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그 ESM에 대한 그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그 독일의 주요 정당들은 이미 ESM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좌파 중에 한 소수 정당에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작년 11월 9일에도 독일 헌법재판소는 ESFS에 대해서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서 이제 합헌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합헌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독일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서 독일이 출범을 하는데 이제 비준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M이 출범하려면 유로존의 90%의 국가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44% 정도의 국가가 비준을 했고요. 이제 독일이 하게 되면은 이제 71%로 올라가고 이탈리아가 이제 찬성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탈리아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89%의 찬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의 합헌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유로존 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사로 나섰던 ESM이 출범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국내 한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상반기 내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경제적 행복 지수는 이제 전기 대비 3.4% 오르면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제 20, 30대 경제적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았다 그러고요. 고소득자일수록 지금 현재의 경제적 행복 지수는 높았지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낙관은 굉장히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제 대전 충남에 사는 대졸의 미혼의 20대 여성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사회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59%가 지난 하반기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비슷하다. 그리고 25%는 낮아졌다. 단 15%만이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졌다라고 행복감이 증가됐다라고 말을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경제 불황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이 35%, 그리고 물가 불안이 31%, 일자리 불안이 17%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46%의 국민이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이제 여기지는 않는다고 해서 소비를 현상 유지하거나 더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 주면서 이제 가계 부채를 연착륙하는 것이 그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적 흐름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0.11% 하락한 2118.5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2200선이 전일 무너진 이후에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발표됐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2.2%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과 9월에 금리 재인하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UBS에서는 중국이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만큼 이러한 금리 인하 기조가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 속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의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2.1%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지금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근 중국 정부가 정책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위축과 기업의 수익성 하락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 또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증시의 우려감 또한 커지는 등 시장에서의 악재들이 많은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쉽게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세의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중국의 긴축기조 완화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중국적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기업 분석팀장 이성기입니다. 오늘은 사회 변화를 읽어보고 자그마한 뉴스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이성기의 나비효과 시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증시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만만치 않은 증시는 여전히 존재할 거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이렇게 계속 신경 쓰기보다는 역시나 그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차분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재밌다라고도 할 수 있는 정부와 관련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담배라는 것인데요. 담배라는 거 물론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고 사회적 인식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담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정부가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세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세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담배 그리고 정부는 도대체 왜 담배를 규제를 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지금 정부의 담배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도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물론 좀 됐습니다만 강남대로 전역에 지금 현재 금연구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 그대로 흡연을 했다가는 벌금을 그만큼 물게 되는 그런 지금 현재는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됐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외에서는 대부분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금연구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각종 건물, 요즘에는 또 건물 내에서 담배 규제도 상당히 많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그 흡연 장소,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정류장,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으로 역시나 포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이 흡연자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굉장히 담배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이상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담배라는 것은 정부가 수도원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세금을 바로 규제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자기네들이 이 점을 그렇게 막는 것인지 그 점들을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주요 그 세금이라고 불리는 것들 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세금 원천인데요.
여러 가지 뭐 순서가 중요하다는 그런 도는 아닙니다. 그냥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 담배, 술입니다. 특히나 막걸리 등 같은 이런 전통주들은 제외하고는 술 같은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텍스가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들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 담배나 술 같은 경우는 텍스를 포함된 가격들을 포함된 가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에 세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텍스를 전부 다 포함해서 가격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술 등이 바로 이 정부에서 세금을 또 많이 걷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나 복권, 보통 우리가 이제 사행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카지노나 복권 산업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가져갑니다. 특히나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카지노 수입에 대해서 50%를 법인세로 내게 만들죠. 그만큼 정부는 이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영위할 때 그 법인세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근로소득 그런 소득세라든지 그 뒤를 이어서 부가세,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붙는 세금들이라 할 수 있겠죠. 보통 10% 정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정부가 주소득원으로 가져갑니다. 물론 지방 정부는 좀 이렇게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앞에 첫 번째 있었던 바로 담배라는 부분입니다. 참 이 부분 좀 이상하죠.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데 더 많이 걷어들여도 시원찮은 판에 왜 저렇게 할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고령화 사회라는 문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유로존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인 그 원인이 됐었던 것은 바로 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도 말 그대로 선진국화되게 되고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작용을 했다라고 첫 번째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 추세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료 또한 굉장히 정부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담배로 걷어들이는 세금이나 술로 걷어들이는 세금보다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마이너스 수준으로 돌아서게 되고 지금 예상치로 나오고 있는 것은 2020년에는 이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도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들도 전반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게 되죠. 최근에 그 보험주들을 보게 되면 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등락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장기적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큰 등락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수익성 부분,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정부도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 실비 부분, 보험료 인상 부분인데요. 의료 실비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올랐던 게 언제냐면 2009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료 실비 보험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데 사실상 이게 그 생명보험사나 손보사에서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그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까 2009년도 초반에 이 의료실비 보험료를 인상을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인상이 될 것 같고 우리 다음 세대도 더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 이런 것도 갖고 계신 부분도 계실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의료실비 부분들은 그 이전에 이 생보사나 아니면 손보사들이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봤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나온 거 있습니다. 바로 보험의 가입자에 대해서 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증가를 하게 되죠. 자기 부담금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그만큼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축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역시나 보험사들도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부분들이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역시나 자기 보험금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정부가 담배를 규제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그 건강보험료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규제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클린턴 정부 시절입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담배도 마약과 똑같다라면서 담배를 마약으로 좀 선포를 하고 담배를 굉장히 규제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미국도 이 미국 정부의 그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기반들이 좀 약화되기 시작했던 시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 국민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로 투자를 했었냐면 바로 이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용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헬스케어 산업이 선진화됐을 때는 어떤 것들까지 받을 수 있냐면 각자 개인 집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입원을 안 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고 역시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헬스케어 산업이 미국은 실제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성숙기에 좀 이렇게 접어들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나가는 부분들을 역시나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낮춰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 규제라는 부분으로 미래를 한번 보게 되면 헬스케어 산업이 그동안은 뭐 테마다, 모멘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헬스케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지금 시기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국민의 생명이나 그 손보험사들의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물론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쪽도 의료 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이 헬스케어 산업이 근데 본격적으로 되고 보험 산업과 같이 시너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IT 서비스 업종들이 이렇게 잘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해줄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배 규제로 봤을 때는 앞으로 유망한 업종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헬스케어와 그리고 보험 그리고 IT 서비스 업종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추세구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추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차트라는 것은 그냥 지나간 과거를 기록해 놓은 거지 그것들이 뭐 미래를 말해주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 기업이 정말 이렇게 탄탄한지 그런 사업 구조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헬스케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 IT 서비스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차트상으로 단순히 주가가 높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닙니다. 뭐 지나간 차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당시 부분에 봤을 때 굉장히 고점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나가 보면 거기는 굉장히 저점이었던 순간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차트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임수도 많은 부분이고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래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을 역시나 기업들을 확인하시면서 보다 미래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베스트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3-3366-0110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 전화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